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독립유공자 명예를 지키는 게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뒤 그러면서도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는 대북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신뢰를 위한 일본의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새벽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석방 사면 복권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치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권기봉 역사 여행가와 함께 독립운동과 광복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기쁜 날 광복절 그러면서도 휴일인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지는 제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 80주년 이재명 대통령 워딩은 두 번째 질문부터 하나하나씩 하기로 하고요. 자, 광복 80주년의 의미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부터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80주년 자체가 뭐 의미가 있죠. 뭐 특별히. 근데 올해는 다른 언해보다 79주년에서 1년이 더 지난 80주년이다. 이 의미만으로 볼 수 없는 게 뭐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8.15 광복이라는 것이 일제 식민지하에서 다시 이제 그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랬던 것처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가 다시 회복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광복절이고요. 그게 이제 어제 국회에서의 전야제, 또 오늘 기념식, 오늘 또 저녁에 국민 임명식, 대통령 임명식으로 연결되는데요. 그 일관되게 회복과 통합의 메시지, 그리고 국민들이 국가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확인하는 특별한 의미의 광복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회복과 통합의 메시지, 자부심 확보하는 계기다 말씀해 주셨고요.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우리가 1945년 광복 해방이 됐을 때 그게 세계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뭐 우리도 그 국내외에서 여러 독립운동을 한 결과로 얻어낸 결과물인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네. 꼽으라면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또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려는 국가로 전환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고요. 그 80년에 그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각각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정당인데, 최근 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좀 따갑죠. 네. 그런 걸 저도 체감하고 있는데, 우리 정당이 정말 잘해서 다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조역이 아니라 주역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되새겨 봅니다. 네. 야당의 저 어려운 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경축사 주요 발언 들어봅니다. 항일투쟁 역사, 독립유공자 명예 지키는 게 우리 미래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모욕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애국지사, 생전 애국지사는 각별히 예우하고
그 유족 보상 범위 넓히겠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도 적극 추진하겠다. 뭐 여러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걸 강조했고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게 독립유공자 가족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은 뭐 당사자가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고 후손들의 문제인데 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대부분 독립운동 후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하고 대상이 규모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뭐 이제 독립운동가의 손자녀까지 가게 되긴 하는데 유공자 한 명당 한 명만 되게 돼 있어요.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이 생활 보조 수당이다 이런 규모도 작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아마 지금 국회 의원 입법으로 이 관련 법안 개정안이 제정돼 있는데 대상자를 넓히고 실제 이 보조금 뭐 이 수당 생활안정 수당 같은 걸 늘리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생활에 생활상의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실질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좀 하는 방향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었는데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달라. 네. 뭐 1,500억 원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법적으로 좀 이것도 까다롭습니까? 그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이 됐고요. 예. 이 법에 의해서 2006년부터 친일 재산 환수 위원회가 설치돼서 한참 한 5년 정도 적극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네. 환수된 재산이 한 2,106억 정도 환수를 했는데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친일 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을 확정하는 그 위원회가 2010년에 해산된 뒤에 예. 그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실제 환수당 계산 건수가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을 확정하고 해야 되는데 2010년 이후에는 민간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거 친일 재산이라고 지정해서 법무부에 알리면 그걸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극적 대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친일 재산으로 규정 지을 수 있나 이런 거 다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위원회가 맡아서 할 때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정하는 내용도 있고 친일 재산을 규정하는 내용도 있고 네.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이 대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돼 있는데 예. 이제 그게 2010년부터는 직접 대응하는 이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법무부가 들어오는 소송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이 지시가 있다고 하면 친일 재산 환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이 환수 대상 재산을 찾아내고 네. 그래서 이제 환수 처분을 하면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 소송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환수되면 그 돈은 국고로 가는 겁니까? 국고기소입니다. 예. 국고기소. 자칫 잘못하면 정광재 대변인 이거 재정 확보의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나 이 뭐 부분 명분이 좋잖아요. 예. 뭐 명분도 좋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복이 된 다음에 친일파들은 여전히 그 후손들이 잘 살고 독립유공자들은 계속 공공하다. 뭐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실제로 세간의 평가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이 말씀 하시던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했다. 이런 나쁜 역사는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 발언에 이의를 달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보훈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 차관급 자리였던 보훈처를 네. 보훈부로 격상한 게 윤석열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훈과 관련해서는 사실 보수 정당이 훨씬 더 강한 애착을 갖고 있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보훈의 단계를 격상시켰다는 점 국민들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훈과 관련해서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봤더니 네. 보훈이 충분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6%밖에 안 되고 지금 보훈 지원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인식도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인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굉장히 성숙돼 있는 거예요. 이 보훈과 관련해서는 네. 정말로 지금의 우리가 있도록 했던 분들, 비단 뭐 독립운동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뭐 월남전 참전용사, 우리 6.25 참전용사,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보훈과 관련해서는 저도 정부가 적극적인 그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얘기할까 이제 관심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눈에 띄어요. 북측 체제 존중한다. 일체 적대 행위 할 뜻도 없다. 뭐 이런 건데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한다 이런 전제는 딴 그 녹취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걸 전제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무래도 일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를 만들어 놓자.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이 언급을 하면서 서두에서는 이 분단 체제가 가져온 이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이 뭐 주식 시장 뭐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남북이 공이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손실 그리고 상시적인 어떤 긴장 관계 또 대화 국면과 이 갈등 국면을 계속 번복하면서 그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 이게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네. 안정적 평화 체제가 됐을 때 북한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지난 3년 윤석열 정부 동안에 워낙 악화된 데다가 최근에 뭐 내란 특검에서 수사 중입니다만 외환 문제까지 있었지 않나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로 북한 문제가 악화되면서 그로 인한 또 비용 손실 이런 게 대단히 컸죠.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대화 체제 그리고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고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확성기 철거라든가 대북 방송 중단 뭐 이게 일정 북한에서도 화답하는 거잖아요. 일단 화해 국면에 아직 미미하게 하지만 시작이 됐다. 이제 대화 국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제로서 북한이 이 가장 뭐 문제를 삼는 체제 보장 문제라든가 흡수 통일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조건을 오늘 밝혔다고 봅니다. 비슷한 연관되는 질문을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조기현 부위원장께 한 번 더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적대 시대 끝내고 공존과 공동 성장 시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전단 살포 중단했고요. 대북 확성기 끄는 등 나름 뭐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허망한 개꿈이다 이런 강경한 발언 내놓고 뭐 그다음에 앞서서 북한은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론 한국이 적국인 분명히 했고 막 우리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놓고 능멸하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물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간극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그 굉장히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게 적대적 두 국가론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 했던 분도 이제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던지고 나왔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흡수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축사에서 좀 그 자제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통일의 의지 자체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호응하는 듯한 그 인상을 주는 것은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전혀 우리의 그 유화 모드에 호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다 철거했었을 때 일부 철거했다라는 뭐 우리 군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도 철거하지 않았다. 그런 선전선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였던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 성과주의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욕심에 빠져드는 순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똑같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핵 고도화만 촉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이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통일부가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남북 관계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런 뭐 확성기 이런 뭐 재설치했냐 마냐 이것도 합참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하는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어서 의도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어쨌든 좀 성의를 계속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한술에 배부를 수 없죠. 또 북한은 뭐 이 대외적인 하는 입장 표현하는 내용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 측의 어떤 접촉이 주도적으로 나가는 경우에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 네.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또 끌어내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다른 상황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창하면서 실제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고 그게 그 북한과의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이제 그게 안타까운데 그때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히 북한의 뭐 비핵화라든가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미 정부 내에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판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 그때 깨졌던 거고 그 뒤에 완전히 또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되면서 진영 대결처럼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국제 현실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바 있고 북한도 이를 마다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정책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 관계에 우선해서 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뭐 우리 정부의 역할은 일단 지금으로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북미 관계의 개선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 3년 동안 그 문재인 정부 끝에서부터 말기부터 틀어진 이 우리와 북한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만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갈 거로 봅니다. 지금 이제 통미봉남 얘기도 하셨고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바짝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 둘 다 북미 정상회담을 어느 정도 원하는 걸로 보이고 뭐 김여정의 말은 그때그때 바뀌긴 하지만 이거 뭐 빠르면 올해 안에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질문은 제가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할게요. 그동안 우리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거스를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과연 트럼프가 미국 기존의 행정부나 의회의 스탠스를 갑자기 깨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과연 그 전과는 다른 어떤 합의를 위해서 성과를 되게 원하잖아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패싱시키고 관이 핵 문제를 포함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약간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미국이 내민 청구서 이게 지금 뭐 우선적으로 뭐 대비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결국에 그 한반도 평화 안정이란 것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 관계나 군사적 협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미국의 이 생각하는 바대로 가지 않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겠죠. 그 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근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상 계속 발언이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완전한 불가역적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협상 전략 내지 목표 뭐 일환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북미 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우리 남북 정상회담 등이 이루어지면 이제 테이블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그냥 만들어져서 올라올 테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궁극적 지향은 한반도 네.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는 흔들지 않고 지금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현실적 대안을 만들고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아마 통일부에서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비슷한 이제 질문인데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우리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주한미군 역할의 변화라든지 뭐 전략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만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미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거 이런 네. 것도 한국이 패싱 안 되고 기존의 비핵화 원칙이 좀 지켜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예. 사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그 정답을 마련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서 핵 보유를 인정해 줬었을 때 네. 그때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2020년에 하노이 노딜 있긴 했지만 조기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기조를 트럼프가 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그러면 일본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북한에 대한 핵을 인정했을 때 일본 당연히 도미노처럼 핵 보유하겠다는 얘기 나올 거고 네. 우리를 그러면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텐데 그럼 미국이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처럼 사실상 핵 공유를 해준다고 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체 핵 보유도 인정해 주려고 할 건지 이게 아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의심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보다 오히려 중국과 가까운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아마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정치 복원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 탈피, 대화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 만들어가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자, 오늘 오전 경축식에는 여야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에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대부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오늘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정치 복원 관련된 언급들, 네. 그러니까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 정치에서 탈피하고 대화 양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을 확 보면 야당 측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금 현실에 추진되고 있는 내란 청산과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이런 입장에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또 여당이나 또 한편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란의 청산은 그로서 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게 당분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기한이라는 게 어쨌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적어도 철저히 수사하고 규명해서 법적 책임을 묻고 이걸로 일단락 되면 그럼으로써 이 통합에 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지금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제 내부에서 이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탈핵을 놓고 이제 갈등을 하면서 그 내부적 문제를 여당과는 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이게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조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의 복원이 가능해질 거로 보는데 국민의힘의 힘에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손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제 정치적 수사 의미인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국민의힘과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그걸 옹호하거나 여전히 윤 어게인 이런 논의가 있는 국민의힘과 지금 당장 대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고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러면 당연히 대화 나설 것이고 아마 지금 당장은 이 정치적 갈등 국면을 피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광재 대변인 예. 이른바 내란 혐의 수사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고 특검은 수사를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안 나간 거 이건 일단 말이 안 되고 여하튼 국민의힘이 국민 상식선에 눈높이에 맞게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쟁점 법안 처리도 있고 뭐 인사도 있고 좀 더 종합적인가요? 국민의힘이 뭐 참석 안 하는 배경이랄까요? 그 어떤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입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복원해야죠. 협치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는 그 정치적 행보는 본인의 구호와는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국민임명식 저는 이 국민임명식이 왜 광복절 행사에 일종의 끼워넣기 상품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국민임명식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한 정치적 명분은 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반대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몰아쳤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보이는 정치적 행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1야당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전혀 정치적 그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난번에 그 저녁 만찬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은 협치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표 갓된 분은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지 뭐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지금 특검 조사 가운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갖고 특검이 그 압수수색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칼로 망한 자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네. 화무 11홍이다. 권력이 도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당시 정치검찰 굉장히 높게 그 비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특검 역시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라고는 하지만 특검의 정치적 배후 이거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치 복원하고 협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우리 당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도심 상황부터 살펴드릴게요. 세종대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광복절 행사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주변 도로가 행사 관련해서 부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가급적 차를 가지고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도심 곳곳이 많이 혼잡하고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오늘 마치 명절을 방불케 하는 정체였습니다. 지방 쪽의 흐름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막히는 곳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대부분의 정체가 강원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평창에서 진부 1터널 쪽으로 긴 구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관령 일대 지나기도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천 8터널에서 서석터널 쪽으로 정체고요. 인제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소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의 사면, 복권,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조국 전 대표로서는 뭐 표할 수 있는 입장이죠.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다 받았긴 했지만 그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최초 수사의 배경이 된 어떤 혐의 사실에 비추어 실제 유죄로 인정된 사건은 표창장 위조 입시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명백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그에 따른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실제 그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수사였다는 거는 뭐 객관적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지금 뭐 법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겸할 필요는 있죠. 자기 죄가 그럼 죄가 아니냐? 그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 네, 그런 인정할 부분들에 바는 대해서는 조금 반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최근에 또 한 보도에 의하면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 주요 증거가 됐던 부분이 이 잘못된 증거였다 이런 또 내용도 확인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실제 이 수사가 조국 전 대표가 그때 장관이 아니었다면 적극적 검찰개혁 의지를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제 출소에 맞춰서 낸 거고요.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편에서는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 공정의 가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조국 그 전 대표라든가 조국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 그분도 잊지는 않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광희 대변인,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심하게 수사를 했다, 온 가족을 뭐 도륙을 낸다는 표현도 많이 썼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권 오남용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사법 처리 안 됐을까? 뭐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어쨌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형을 살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검찰권의 오남용 자꾸 이 정치 검찰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승전 정치 그렇죠. 검찰. 기승전 정치 검찰. 그래서 본인의 무고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무고하다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겠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 뭐 사면 복권은 됐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우리 사회에 남겨놓은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5,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논의가 시작됐었을 때 다시 한번 그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 전 장관이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정치 검찰 때문에 자신이 희생양이 됐고 피해자가 됐다라는 인식을 그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순간 더 큰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는 출소와 함께 사실상 정치 복귀 선언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됐더라. 자, 일단 출소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였어요. 뭐 그건 우리가 예상했던 바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요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 연대해야 한다. 여기 역할을 하겠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이제 뭐 정치 복귀 선언이라고 언론들이 많이 이제 그 분석을 하는데, 우선은 뭐 신장식 의원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전당대회 열린다 그러면 꽤 빨리 열리는 건데, 당대표 복귀가 유력해 보이죠, 우선은?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조국 혁신당은 당원 당규 절차에 따라서 그걸 최대한 빨리 해보는 절차에 이미 돌입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조국 혁신당은 뭐 조국 대표로 상징이 되는 거고,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발현될 때 지금보다 이제 정치적 네네. 기반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지난 총선 때 전국 정당 득표율 24.5% 정도를 얻어서 그때만 해도 뭐 상당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정도의 득표율, 그리고 원내 12석 3당이니까 네. 상당히 성공을 했지만, 이제 뭐 최근에 사실상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민주당과 차별화된 내용은 없어요. 사실 원내에 들어온 다음에는 정작 예. 그렇게 존재감을 못 돼서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즌 2로 간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검찰 개혁이나 이런데 이제 많이 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가 바뀌거나 이제 연말로 가면서 경쟁 구도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조국의 이제 귀환이 어떤 정치 지형이 미치는 파장이랄까, 그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예.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올해 연말까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초기 개혁 과제에는 뭐 힘을 같이 보탤 거고, 거기에 네.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역할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 창당할 때 조국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쇄빙선의 역할 이런 거 네. 하겠죠. 뭐 그 협력 관계가 강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데 있어서도 연대하다가 최빙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왜 자꾸 중도를 너무 얘기하지 하면서 예. 자신들의 치고 영향은 나갔습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지금 민주당과 약간 차별화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겠죠. 지금 최근 이제 여당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된 이후 그 이전부터 해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원내 지위에 비해서 국민적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태로만 가서 과연 지방선거에서 독자적 정치 세력으로 원내 12석 이상을 넘는 지방선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올해 연말까지 정치 상황과 관련이 돼서 네. 그 실제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완벽한 경쟁 구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정계 개편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금 어떤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에 여하튼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사면 복권을 후회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득이 될 건지 독이 될 건지, 뭐 두 가지 다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제 페북에 네. 그런 메시지 썼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 조국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빨리 사면해 준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썼는데, 네. 일단 그 대통령실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따지고 보면 야권 인사에 대해서 사면을 한 거다. 야권 인사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강의정 야당이다 대변인이. 이랬어요. 야당이다. 야당이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나와서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미력이나마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야당 인사의 발언인가요? 강유정 대변인의 그 당시의 사면을 설명했었던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 설명이었는지 그 사면 일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그 2028년 총선까지는 강유정 대변인이 그 얘기하면서 웃기는 했어요. 그렇죠. 본인도 좀 겸연쩍겠죠. 2028년까지는 전 조국 전 대표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석 갖고 민주당 가봤자 그냥 소수 정파의 우두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선거를 통해서 이런 모델을 꿈꿀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 기반으로 38석 얻었잖아요. 그 정도의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고도 본인 뛰어갖고 직접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고요. 또 지금보다는 그때 몸값이 더 높아져 갖고 그때 들어가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그 행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벌써 뭐 합당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주제를 바꿔볼게요. 한국갤럽이 거의 한 달 만에 여론조사 결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9%. 자, 지난달 18일 발표했던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 5%포인트 하락, 부정평가 7%포인트 상승.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에서 14일 전국 성인 1,007명 대상 전화 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락을 했습니다. 국정 초기에 이렇게 좀 그래프가 꺾이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뭐 혹은 사면이라든지 혹은 뭐 이춘석 의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통상 뭐 어떤 역대 정부에도 집권 초기에는 이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다가 네. 인사청문 거치면서 꺾이죠. 근데 이례적으로 인사 관련돼서 몇몇 뭐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에도 역시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었는데 네. 그 직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관련된 기준 문제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춘석 의원 관련된 문제도 나왔고 사면 논란도 컸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 요인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여론 그 지형에 영향을 미친 건데 이게 버틸만하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정책 콘선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 문제는 당연 네네.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이춘석 문제는 이제 경찰이 뭐 적극적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떠난 거고. 사면 논의도 8.15로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 이런 부분은 여론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개혁 그리고 실제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 조치도 이제 국정과제 그 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국정과제가 확정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것도 있고 8월 말에 있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렇죠. 어떤 네. 외교적 성과 이런 부분이 또 전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두고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라는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찬성 반대 여론 똑같은 그 여론조사 개요니까요. 찬성이 43%고 반대가 48%인데 이 정도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봤을 땐 26% 정도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정 동력을 막 한참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조국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해서 자신의 국정 동력은 떨어지고 또 여권의 권력 지형도 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떨어진 것의 거의 절반 이상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짧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금감원장 보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에 이재명 대통령 뭐 대북 송금이나 이런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직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대통령실 참모도 그렇게 보니까 한 12~13명이 돼요.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예. 자격이 안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표 당시에 변호인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포함된 건 사실이지만, 근데 네. 그분들의 자격 능력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의 평가 이런 걸 보면 다 할 만한 분을 할 만한 했다. 분이다.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그 직에 일종의 보훈으로 간 인사는 분명히 아니다.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할 거를 기대하고 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 네. 인사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은 짧게 한 30초 이내로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을 지명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오류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범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좀 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합동연설에 배신자 선동하면서 소동 일으킨 전환길 씨 경고. 예. 경고도 징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장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이 분을 너무 키워줘 가지고 막 출당시켜 가지고 너무 키워 가지고 이럴 거보다는 조금 조용히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건데 동의하시냐 이거죠. 저는 사실 이 정도 징계 수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갖고 있던 것은 되게 강경하게 말했잖아요. 굉장히 강경했고 윤리위원장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럼 왜 바뀌었느냐? 첫 번째는 전환길 씨가 와서 예.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머리라도 받겠다라고 예. 하니까 재발 방지 대책에 자기가 대해서 일단은 고개를 숙였다. 신뢰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김문수, 장동혁 두 유력 후보가 전환길 강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포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보는데 네. 우리 당이 이번에 지지율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중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도 진영에서 싫어하는 목소리들을 자꾸만 내는 사람들과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물론 22일 날 치러지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자,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조기현 부위원장께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전당대회 7일 남았거든요. 네. 구도는 또 옛날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처럼 찬탄 반탄 구도고, 최근의 분위기를 보니까 장동혁 후보 같은 분은 막 엄청나게 강성 발언을 하고, 심지어는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삿대질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에도 휩싸였는데, 예. 지금 당의 분위기가 예. 이게 지금 책임당원 80 그다음에 국민 20이잖아요. 네. 강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확실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국민의힘과 무당층 지지율만 놓고 보니까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겠다라는 동의인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선 이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이 뛰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게 우선이다. 김문수 후보도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과 후의 행보는 좀 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정치적 스탠스를 조금 달리 하더라도 일단은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강경 메시지들이 나왔다. 이렇게 그 배경은 이렇다 이거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률위원회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젠 그냥 거의 당이 수습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새 지도 뽑고 네. 그러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도 없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런 기대를 스스로 포기한 거다. 일단 당권만 잡고 보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이 당의 중심적으로 부각이 되는 것. 실제 지금 그 당의 분위기는 전환기 씨에 대해서 경고 정도밖에 못할,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사실상의 1호 당원처럼 행세하고 있다.
실제 여론의 주목도라든가 메시지의 파장 그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던 그 상황이 그냥 전환기시로 대체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런 당으로 네. 계속 가겠다는 것이 지금 이 당 대표 출마 분들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8월 22일 날이 무슨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안 될 거다.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우려 섞인 전망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 소원이는 요즘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간 엄마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5급 지체장애가 있는 아빠는 작은 오토바이로 고물을 모으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는 소원이는 아파도 참고 내색하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참아왔던 치아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앞니 4개는 이미 까맣게 썩어 임플란트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금니 7개의 신경치료도 절실한 상황. 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치료를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하루하루 진통제로 버텨보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떨구는 소원이. 한창 웃음 가득할 나이의 소원이가 밝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서 보냈는데요. 이제 중부지방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남부 내륙은 거의 35도 안팎, 중부지방도 거의 35도에 수렴하는 고온의 습도까지 높은 상황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경상 내륙은 저녁까지 도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휴 내내 무덥겠습니다. 주말이자 연휴 둘째 날인 내일 중부지방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 남부 제주는 구름이 거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2도에서 26도로 열대야 나타나는 곳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전주 33도, 대구 35도 등 30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일시적으로 강하게 올 수도 있고 좁은 지역에 집중될 수 있어서 이 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각각의 내륙으로 내일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서해와 남해에 안개가 짙어서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 전 그날의 하늘은 얼마나 푸르고 또 바람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오늘 인터뷰에선 그 역사 속 숨결을 따라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꼭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합니다. 광복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떠나는 여행. 오늘은 권기봉 역사 여행가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권기봉 여행가님 일정상 사전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권기봉 여행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곳들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가 열린 국회의사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야제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난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대한광복회장 또 국회의장 야당이 정부 차원의 행사에 불참을 했어요. 네. 이유인즉슨 당시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분이 김형석 관장인데 뉴라이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참을 하게 되는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광복절이면 한국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축제의 날인데 내년에는 이제 국회가 국민주권의 상징 장소니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한번 해볼까라는 고민을 해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독립기념일 하는 일종의 공식 행사는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지만 특이하게 전야제를 국회의사당에서 어제 열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축제의 장으로서 말입니다. 네네. 지금부터는 이번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끼리 다녀오면 좋은 역사의 현장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곳은 경술국치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이 맺어진 장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초반까지 이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사실 당시 기록이나 자료에 따르면 한국 통감 관저에서 이제 이완용이 이제 이 서약서를 갖고 가서 이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통감 관저가 어디 있었는지를 뭐 확정은커녕 비정이나 추정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야, 그거 참 신기한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위치가 2000년대 초반까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오, 예. 베일에 쌓여 있었다. 통감 네. 관저. 네. 자, 통감 관저라 그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장소를 찾아낼 수 있었던 단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진 한 장인데 그 사진 한 장은 통감 관저를 촬영한 1911년의 사진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야 이게 어딘가 하고 이제 사람들이 봤더니 남산에 위치한 그 교통방송 사옥 예전 자리. 옛 교통방송 사옥에서 서울 뉴스 호스텔로 향하는 언덕 네. 위에 어떤 공터였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제의 경우에는 이제 경술국치 이듬해죠. 1911년 1월 1일에 네. 일본의 조선이라는 이제 책자를 기념해서 발간을 합니다. 이때 이제 통감 관저를 비롯해서 그 주변 일대의 사진이 같이 이제 그때 게재가 됐는데 네. 이걸 이제 지금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순우 당시 이제 우리 문화재 자료연구소 소장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 쪽 자료를요. 네네. 근데 이제 사진은 있는데 이게 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특히나 2009년에 남산공원 이제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다가 당시 이제 초대 주한 일본 공사인 하야시 곤스케 동상 좌대가
네.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순윤 선생이 추정해낸 곳이 확정적으로 이제 이곳이 맞다라고 결정이 되게 된 거죠. 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몰랐느냐? 네. 여기 이제 5.16 군사 쿠데타 뒤에 중앙정보부가 이 일대에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90년대 말에 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면서 내곡동으로 이전해 가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그 기록 자체가 터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옛날 저기 뭐 안기부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그렇습니다. 흐지부지 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보기구의 특성상 뭐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거니와 예. 그 당시에 대한 기록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철거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 일대가 이제 확정적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1911년 이 일본의 조선 자료에 보면 네. 통감 관저가 있고 그 앞에 이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에 서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좌대가 그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 능선의 모습도 그렇고 주변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 모습도 그렇고 그게 딱 일치를 확정적이다. 했군요. 본 겁니다. 예. 이야, 대단한 뭐 영화 속 무슨 한 장면 같은 그런 예. 그런 느낌인데. 네. 자, 그런 역사적 어떤 그 장소를 어떤 뭐 정보부라는 그 비밀스러운 특성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없어졌다는 건 약간 놀랍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렇지만 찾아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치가 알려진 뒤에 한일 강제 병합이란 역사의 비극을 알리는 표석이 설치됐는데 네. 그럼 이것 가면 이제 표석은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표석 이외에 뭐 다른 것들도 좀 있습니까? 근데 있기는 한데요. 이 표석에 들어서는 일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이제 뭐랄까 문화적인 이 자존감이 좀 부족했던 시절에 좀 아픈 역사유산 혹은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서 보듬으려는 시도를 많이 안 했어요. 네. 가슴 아픈 일을 왜 자꾸 알려 하냐 뭐 이거죠. 경술국치를. 하지만 지난 1910년으로부터 딱 100년이 지났던 2010년에 예.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술국치 터를 알리는 표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맞습니다. 중요한 공간이니까 표석을 세웠는데 네. 당시 이게 이제 불법 건조물 이다라고 해서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실제로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요. 하지만 그 표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네. 2015년에 이제 역사 공원 개념으로 이제 탈바꿈을 비로소 하게 된 건데요. 네. 지금 가보시면 이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 좌대가 발견됐을 때는 버리진 않고 눕혀놓고 그걸 벤치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을 현재는 다시 세워가지고 역사의 이제 일종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세워뒀고요. 한쪽에는 기억의 터라는 이름으로 인권의 가치 나아가 어떤 뭐랄까 자존의 문제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현재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치욕의 역사라고 해도 그것을 자꾸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또 그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뮤지엄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보면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희생을 당했는데 그렇죠. 용서한다. 네. 그러나 잊진 않는다. 네. 기억한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예. 또 아이들도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과 실수를 알아야 되풀이하지 않는 것처럼 네네. 이런 역사적인 공간들에 대해서도 다시 보려는 시도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요. 네. 우리가 용서한다. 그렇지만 기억한다. 네. 이런 부분이 역시 우리 한일 강제 병합의 아픈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곳 지금은 사라진 조선 총독부 청사터입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부터 일단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은 KBS 한국방송 본사가 우리가 네. 있는 이곳 서울 여의도에 있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은 남산 KBS?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지 못하고 제가 여기를 30년 다녔지만 그 남산 KBS는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 예. 명동역에서 소파길을 따라서 그 남산 케이블카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습니다. 예, 도로변에 있는데요.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는 KBS가 이제 이리로 이전해 오면서는 그 네. 건물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전에 이제 한국방송 본사였고요. 그럼 그 전에 뭐였느냐? 박물관으로 쓸 때도 있었지만 네. 일제 때는 그곳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총독부 하면은 중앙청. 중앙청 자리 네, 광화문 자리를 떠올리지만 1926년경에 그건 확장 이전에 간 거고 원래는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 바로 한국 통감부였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1921년에 그러니까 3.1운동 딱 2년 뒤에 의열단은 김익상 의사가 네네.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본진에 예. 폭탄을 던졌던 거죠. 본진을 그냥 바로 노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탈출하면서는 이제 일본 군경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범인을 찾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대피하라고 일본어로 일본 사람 이 수리공처럼 얘기를 하고 도망쳤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정말 뭐 변신의 귀재였던 전설적인. 분이 바로 이 김익상 의사인데요. 야, 여기서 이분은 홍길동 임꺽정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의열이 멈추지 않고 또 22년에 바로 또 그 다음에죠. 네. 상하이에 있는 황포탄 우리 흔히 가면 동방명주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맞은편 그 부두에서 당시 이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키이치에게 총을 또 쐈던 독립 의사가 바로 이 김익상 의사입니다. 김익상 의사는 네. 잡혔나요? 이때 홍커우 이제 예. 상하이 황포단 이때 황포탄에서 잡힙니다. 그때 체포가 됐군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끌려갔고 나가사키에서 네.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요. 한참 나중에는 이제 나오긴 되는데 이후에는 이제 좀 어려운 또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김익상 의사. 예. 신출귀몰 김익상 의사에 얽힌 얘기 또 옛 KBS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오늘 충분하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자, 다음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술국치로 이제 시작된 민족의 순환. 네. 그 순환이 끝난 광복까지는 마지막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 투쟁이 많았습니다. 네. 그 독립 의거를 상징하는 곳 바로 서울 광장 옆 부민관이라는 네. 곳입니다. 어목했던 일제강점기 부민관은 어떤 곳이었어요? 1935년에 네네. 문을 연 일종의 문화 공연장인데요. 부민관은 지금으로 치면 뭐 시민회관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의 이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도도 부현이거든요. 네네. 도쿄도, 홋카이도 그리고 오사카부, 교토부 그리고 현으로 나눠지는데 그렇죠. 당시 일제 때는 여기에 경성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5,600제곱미터의 대강당 식당을 갖춘 문화 뭐 공연장으로 구민회관, 만듭니다. 시민회관 할 때 그 세 번째에 있는 도도부의 부민회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이 남아 있거든요. 네. 다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뿐인데 현재 그 서울광장을 지나실 때 서울광장과 영국 성공회 예. 교회 그 사이에 보시면 시계탑을 갖춘 빌딩이 하나 서 있어요. 예. 서울시 의회 청사입니다. 그게 바로 옛 부민관을 활용한 건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청사면 본래 저 별관 말고 서울시청 본관 큰 길 맞은편 쪽에 맞은편에 있는 거기 서울시의회. 그렇습니다. 시계탑을 갖춘. 그러니까요. 부민관 당시 사진을 보면 일제 때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부민관 지금으로 치면 시민회관 그렇습니다. 같은 곳인데 문화 공연장 이었다 이거죠. 네. 자, 근데 이곳이 역사적 의거의 현장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1945년 일어난 애국 청년들의 의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1919년 3.1운동을 비롯해서 그렇죠. 일제강점기 초반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놀랍게도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디테일하게 알고 보면 패배의 연속이었거든요. 늘상 체포되고 늘상 사살당하고 혹은 고문당하고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그렇죠.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걸 알지만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심지어 1945년 7월 24일까지 말이죠. 와, 해방 직전. 해방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10대 후반의 조선 청년 3명이 있었어요. 네네. 조문기, 류만수 그리고 강윤국이라는 조선 예. 청년들이었는데 예. 광복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 부민관에 역시나 폭탄 의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민관 가보시면 부민관 터져 지금은 가보시면 서울시 청사 입구 서울시 의회청사 입구에 표석이 서 있습니다. 네. 바로 부민관 폭탄 의거터라는 이제 표석인데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독립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1945년 7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참 대단한데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예. 이거는 일본이 기울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알았는데도 예. 그 조금 그냥 자기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끝까지 네. 투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인 조선인들의 열의를 정말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네. 당시 이제 그 제국주의 시절의 피식민 국가들 중에 네. 이렇게 끝까지 저항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조선은 달랐던 거죠. 그것이 해방 뒤에 이제 독립 국가를 또 세우게 되는 네. 일종의 기원이 됐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렇게 세계 10대 5대 경제 대국 뭐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정신 같아요. 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자, 아까 말한 조문기, 류만수, 강윤국. 네. 비록 이제 10대 청년들이었지만 정말 그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하게 되는 네. 그런 분들이네요. 네. 자, 친일 인사를 처단한 역사적 의거인데 이 의거에 참가했던 조문기 씨. 네. 나중에 보니까 해방 이후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이게 이제 일제 잔재 청산 여기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작업을 했죠. 맞습니다. 원래 명칭은 이제 반민족문제연구소였는데 나중에 네네.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로 네.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조문기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세 분의 의사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오래 사셨습니다. 그래요? 지난 2008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렇군요. 얼마 예. 안 된 얘기인 겁니다. 예, 예. 이분이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에 참가하게 되느냐? 16살이던 1943년에 네. 일본 가와사키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요. 그때 그분이 취업한 곳이 니혼 곡강 주식회사라는 곳입니다. 곡강? 예. 곡강이 뭘까요? 일종의 지금의 이제 동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속으로 관을 만드는 회사인데, 관을 많은 동관. 예, 현재는 이제 NKK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조선인 훈련공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큰 차별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동지들을 규합해서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서 이제 민족 의식에 눈을 뜨게 된 건데요. 아예 이제 이 일 때문에 취업을 했던 곳에서 이제 한마디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만둘 수밖에 없게 돼서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네. 이때 일본의 심장부에 이제 큰 울림을 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동지들을 또 규합을 해서 부민간 폭탄 의거를 벌였던 겁니다. 이야. 네. 16세 일본 나가사키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가와사키. 가와사키 죄송합니다. 예, 가와사키 일을 하다가 네. 거기에 그 조선인을 차별하는 네. 그런 것들의 실상을 목격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노조를 결성하고 네. 그러다 해고되고 네. 그건 16살 때였고 네. 2년 후인 18살 때는 광복을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그렇습니다. 의거를 한 거네요. 예. 와,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까지 네.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민관 네. 그 부분으로 다시 잠깐 돌아와서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시 의회 청사로 쓰이고 있는데 해방 이후에 는 뭐 그 다양한 용도로 또 서울시 의회 청사로 쓰이기 전의 얘기입니다. 네. 뭐 용도로 쓰인 그런 그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일단은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예. 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6.25 당시에는 이제 미군 시설로도 활용이 됐고요. 또 이제 6.25 전쟁 중에 서울 수복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는 비로소 국회의사당으로 낙점이 된 겁니다. 그전엔 그럼 국회의사당이 어디 있었느냐? 예. 중앙청의 일부 공간을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썼었고요. 또 이제 그렇군요. 피난 시절에는 대구나 부산에서는 또 다른 별도의 건물들을 쓰다가 서울 수복 이후에 비로소 이제 서울시 의회 청사가 된 겁니다. 1954년부터 쓰인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부민관 폭탄 의거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한국 역사에서 아주 또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바로 뭡니까? 1960년 네네. 4.19의 현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일대입니다. 그래요? 1960년 이제 대구에서 제일 먼저 2.28 민주운동이 시작이 되고 네네. 뭐 부산, 마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그 이제 반독재 이제 움직임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당시 이제 자유당 정권이 있는 곳이다라는 상징성 갖고 있는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보니까 이 앞에서 뭐 고려대생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4.19가 불타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 고대 교수들이 지지 행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앞에 가시면 표석
표석이 아까 이제 부민관 폭탄 의거터 알리는 표석이 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또? 4.19 혁명의 시발지를 알리는 표석이 같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4.19 혁명의 시발지이기도 하다. 네. 이야 부민관. 네. 또 대한민국의 국회도 하다가 국회가 여의도로 가니까 서울시 의회 청사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등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4.19 운동의 시발지다. 네. 이야, 그런 또 그 역사적 현장이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행할 장소 많이 알려진 곳이긴 합니다. 바로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네. 사실상 일제강점기였던 1908년 당시 네. 서대문 형무소의 그 면적 규모가 네. 전국 8도 감옥 면적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그거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당시 일본 쪽 기록을 보면 전국 네. 8도에 있는 모든 감옥 그 구금 시설을 다 합쳐도 1,000제곱미터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2배가 넘는 시설을 지금의 현저동 일대에 만든 겁니다. 이유는 뭐냐? 어느 이제 제국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통치 네. 방식이 디바이드 앤 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격리시켜서 배제하고 가혹하게 해서 이제 싹을 말리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조금 협조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큰 돈을 주거나 큰 네. 명예를 부여해서 서로 이제 그런 네. 어떤 격차를 두게 만드는 예. 거죠. 예. 아무튼 그런 시설을 만든 곳이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전국 8도의 감옥 면적 합한 것보다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 예. 거기에 어쨌든 내로라 하는 그 우리 그 뭐 양심수 죄수들은 거기 다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네. 뭐 우리가 말만 하면 뭐 예컨대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다 서대문 형무소에 계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거쳐간 곳이 서대문 형무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한꺼번에 많이 수감됐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네. 105인 사건인데 이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경술국치 이듬해죠. 네네. 191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일본 쪽의 주장은 네. 조선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암살하려고 조선인들이 비밀 결사를 꾸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을 이제 체포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었고 네. 경술국치에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어떤 혁신적인 움직임에 미리부터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그래요? 일종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사건인 거죠. 조작 사건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700여 명을 체포해서 그중에 105명에게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105인 사건이라 부르게 되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그럼 체포된 분들 중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 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라고 해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을 열심히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바로 이 양기탁 선생 등등이 이때 다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일제가 그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네.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네.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911년에 바로 이제 벌어진 일이었던 건데요. 네. 나중에 이제 대부분 이제 풀려 나오긴 합니다. 조작인 게 알려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사회는 이때 크게 위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건으로. 예. 한마디로 크게 겁을 주는 그렇습니다. 겁을 지른 그런 그 의도를 가진 사건, 조작 사건이었고.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보면은 역사공원 형태로 복원돼서 이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출입을 하는데 네. 그곳에 자, 여기 가면 우리가 어떤 것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감시탑 남아 있고요. 네. 또 간수들이 일을 했던 보안과 청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시 시설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6개도 넘는 옥사도 남아 있고 또 나병 환자만 따로 이제 격리 수용했던 옥사도 역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요즘에 뉴스에 좀 자주 나오는 곳이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네. 87년에 이제 서울 형무소의 기능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공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거기 있던 이제 그 건물들을 헐어서 벽돌들을 많이 팔아버려요. 아, 그 약간 역사적인 유적 같은 게 조금 사라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감옥의 그 벽돌도 워낙 튼튼하니까 버리긴 아깝고 해서 철거해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 있는 콘도 이제 예. 신축 현장으로도 팔려가고 예. 이 서대문 형무소 바로 앞에 있는 독립공원 건설 공사할 때도 쓰이게 되는데 한참 나중 들어서 야 이거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해서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구 공사를 다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지금 가시면 또 한쪽에서 복구하는 이제 공사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역사 현장이 우리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멸 변화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픈 역사도 보존해야 한다는 네. 생각을 오늘 계속하게 되네요. 네.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민족 탄압의 상징이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였는데 네. 해방 이후에는 어떤 시설로 주로 쓰였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계속 서울구치소 등등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쓰였습니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러다가 87년에 경기도 의왕으로 이제 그 교정시설을 옮겨가면서 비워두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대로 비워두기만 해서는 역사 현장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네. 이제 하는 이 의식의 전환 속에서 1998년에 네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전시 시설로요. 네네. 다만 이제 당시에는 주로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보여주는 전시 시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부터 1987년까지 운용이 됐던 한 8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전반기 40년만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해방 뒤에도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가둔 자와 갇힌 자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해방됐으니까. 그런데 역사에서는 가둔 자는 계속 가뒀고 갇힌 자는 계속 갇혔습니다. 제목만 바뀌었을 뿐이었던 거죠. 당시 이제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가들이 많이 투옥이 됐던 곳이 또 이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역사학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45년 8월 15일까지만 전시하고 교육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같은 분들이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이든 네. 민주화운동이든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운동이고 개인의 자유도를 확장하기 위한 운동이니까 네. 이 모두를 아우르는 시설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크게 아우르는 인권운동의 기념관이자 네. 역사교육 현장으로 현재는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서대문 형무소 그 볼 때 옛날에 이제 봤더니 가장 와 이거 진짜 잔혹하다 했던 게 네. 너무 좁아요. 아, 예.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데다 가둬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괴롭혀야 되겠다는 그 죄수는 일종의 징벌을 위한 그게 이제 곳인 살이 거죠.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살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네.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오늘 뭐 서울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네. 지방에도 아주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전시 스타일이 현대적으로 바뀐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빼놓을 수 없죠. 독립기념관, 천안 예, 독립기념관. 근데 이제 가시면 보통 전시 시설을 내부 관람 위주로 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 꼭 놓치는 게 있는데 외부 들어갈 때 왼쪽 끄트머리 안쪽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철거했던 네. 조선 총독부 청사의 중앙 돔을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야외에. 아, 그걸 꼭 봐야 되는군요. 네, 다들 잘 못 보고 그냥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놨느냐?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에 있어요. 왼쪽 끝으로 계속 들어가면 네. 그 바깥에 이제 야외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렇군요. 일부러 땅을 깊게 파고 거기에 돔을 딱 앉혀놨습니다. 네. 이유는 잊지 말자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처럼 용서는 하되 절대 잊지는 말자라는 인식의 하나의 바로미터 같습니다. 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네. 영어로 don't forget.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봉 역사 여행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광복 80주년 역사가 기억하는 장소들 권기봉 역사여행가와 얘기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 하나 주셔서 읽고 갈게요. 6824님이 방송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역사 현장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표시 주셨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 초대형 전광판에 특별한 영상이 소개됩니다. 어떤 영상입니까? 네, 유관순 열사의 가족 사진이 전시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충남 콘텐츠진흥원하고 뉴욕 한인회가 함께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네. 유관순 열사 조카 손녀인 유혜경 한국 유관순 기념사업회 회장이 지금 미국 뉴욕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 회장이 소장하고 있던 미공개 가족 사진들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만 띄우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영상 콘텐츠로 재생이 됩니다. 네. 영상에서 공개되는 사진은 유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 지사의 증명사진도 포함이 됐는데 유 지사는 동생인 유관순 열사와 마찬가지로 1919년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됐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리허설 영상을 보니까요. 유 열사와 유 지사의 사진이 나온 뒤에 두 사람의 독립운동 당시 모습이 이 AI 영상으로 재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안아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또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인 유중건 열사와 어머니인 이소재 열사 사진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두 인물 역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3.1운동 때 충남 천안 아오네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앞장서다가 일본 헌병군들이 난사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에 뉴욕이라는 이 세계 도시 한복판에서 한국의 독립운동과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는 거라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영상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진짜 독립지사 명문가 그 뉴욕 타임스 스퀘어 한복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아주 뜻깊은 소식이었고요. 컨설팅 업체가 광복절에 대한 인식 조사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 날짜 또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대한 응답이 세대별로 차이가 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라는 곳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인식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광복절의 의미와 날짜를 알고 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82.4%였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60대는 90%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20대, 30대는 평균보다 낮은 70%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광복절을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네. 60대는 95%를 넘겼고 40대와 50대 모두 90%대였는데 30대와 20대는 낮았습니다. 네. 그만큼 연령이 낮을수록 이 광복절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덜 느낀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광복절이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을 붙여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광복절에 일본 여행을 가는 게 맞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30% 정도였고요. 네. 개인적으로 신경 쓰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다 이런 응답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이며 문제없다라는 의견도 20%나 달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증시 손바뀜이 올해 가장 낮은 수준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 의미가 뭡니까? 네, 이게 시가총액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시가총액 대비 거래한 대금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높을수록 사고 팔고 거래가 활발하니까 손바뀜이 잦았다라는 네. 의미고 이게 낮았다는 건 그 반대입니다. 회전율을 봤더니 5.24%였는데요. 이거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 1월에는 12% 넘었고요. 2월에는 16%까지 오.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뭐 보통은 한 13에서 15%대 정도였는데 회전율이 이렇게 5%대로 그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겁니다. 이렇게 회전율이 낮다라는 건 아무래도 뭐 매수 심리가 크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8월 자체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계절적 시기. 요인이다. 네, 이렇게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2분기 상장사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걸 사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관망을 하자라는 관망세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강화를 해서 세금을 강하게 물리는 이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도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대주주로 지정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왕창 쏟아내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는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 이유 때문에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별다른 상승 요인도 없다 보니까 계속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계속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해요. 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네네. 불리는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1일부터 8일까지 이 서학개미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은 5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200억 원어치였는데요. 네. 5월하고 6월만 해도 서학개미들이 2달 연속 미국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국채 투자도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연달아서 미국 국채를 순매수했는데 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네네. 상황이거든요. 뭐 재무장관은 뭐 비컷을 하겠다, 0.5%까지 뭐 비컷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보니까 뭐 이거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또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노골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예상을 하고 미국 국채를 먼저 매수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 시기를 보면 코스피가 횡보를 거듭하기 시작했던 때,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시점, 이게 좀 맞물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 2천 중반이던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지난달에는 3,200선 찍기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 실망한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날씨 얘기입니다. 올여름 날씨 보면은 비가 내릴 땐 막 무섭게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더울 땐 아주 뜨거운 날씨 이어졌습니다. 이거 극한 날씨라고 해야 할지 이유가 뭡니까? 네, 바다가 뜨거워졌기 때문인 걸로 분석이 바다가 됩니다. 뜨거워졌다. 네, 일단 올 여름 날씨 요약을 해보면 네. 폭염 다음에는 폭우, 폭우 다음에는 폭염, 이런 식으로 중간이 없는 날씨였다, 이렇게 네.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에 좁은 구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이렇게 시간당 뭐 100에서 14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봤더니 네. 올해 7월과 8월에만 3차례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3번이나 나타난 건 통계적으로 거의 수백 년 안에 한 번 수백 나올까? 년? 네, 네네. 200년이 넘게 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적인 폭우가 나타난 이유는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수증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은 상황에서 건조한 공기가 부딪히면 비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생겨서 폭우를 퍼붓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극한호우가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기후 영향 때문인데요. 포항공대 연구진이 이런 극한호우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연구를 했더니 우선 극한호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 자체가 바뀔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8월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7월에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고요. 또 2090년에는 극한호우가 발생하는 횟수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지 않는다면 뭐 2배에서 많게는 3.7배 더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고요. 네. 이 집중호우의 세기도 37%나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내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혜택받는 이른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가 개선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주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나 보죠?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랬군요. 네, 이 대통령이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는데요. 네. 사실 복지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아예 신청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복지제도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수급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도 네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2014년 송파 새 모녀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 받지 못해서 생활고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신청 절차 없이 그냥 다 자동으로 전환해서 지급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소득에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 이런 네. 것들은 뭐 그나마 자동적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천만남 이용권 같은 출산 관련 복지제도들인데 네네. 이런 건 따로 심사할 필요가 없어서 자동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도 주니까. 네, 예. 자동으로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자동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습니다. 네. 당사자가 어떤 계좌로 받을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번은 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절차가 없으면 지급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또 소득에 따라서 지급되는 선별급여 이거는 더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집이나 자동차 이런 자산 또 부양자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직접 찾아가서 이런 복지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건데요. 현재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게 일부 가능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 뭐 개인정보 동의 때문에 옆에 가서 공무원이 신청을 대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뭐 옆에서 신청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일일이 해주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그렇기에는 사회복지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위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부터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들 발굴해서 이분들한테부터 먼저 자동적으로 지급되도록 전환하는 거. 네. 여하튼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확대되진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김유나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광복절 연휴에 볼만한 영화 그리고 콘텐츠 산업계 강자로 떠오른 쇼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다 아시다시피 80주년 광복절입니다. 네. 우선 광복절에 어울리는 그 내용, 주제 집콕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나가기 싫어가지고 뒹굴뒹굴하는 그 자유로움 느끼는 분들.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네. 어떤 영화 추천하십니까? 네, 저희 영화 몇 가지 제가 골라와 봤는데 이제 일단은 하얼빈. 네, 그리고 암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동주까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가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얼빈. 네. 이거는 지난해 개봉했죠. 네, 맞습니다. 네네. 비교적 최근의 영화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개봉을 했었는데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네.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초대 통감이자 조선 침략의 원흉이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를 중심으로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이 화면 정말 멋있게 찍었다. 아주 맞아요. 그 촬영을 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은 하얼빈 보시면서 네. 어떤 점 가장 눈여겨보셨어요? 뭐 관전 포인트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네. 안중근이라는 이제 인물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제 다른 영화들이나 이제 그 드라마를 생각해 보면 안중근이라는 인물 자체에만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얼빈 의거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좀 포인트를 다르게 가져간 부분이 그 있었어요. 인물에 집중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사건 자체. 그렇죠. 그래서 오.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 화면 멋있게 찍은 것도 너무 훌륭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독특한 점을 꼽자면 안중근이란 인물보다 그 서사 자체에 집중을 했다. 그리고 그 의거 상황에서 놓여있던 인물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조명했다라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물들 보면 이제 현빈, 네. 뭐 또 누구예요? 박정민, 네. 뭐 조우진 이렇게 쭉 기라성 같은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쭉 나왔는데
안중근 한 명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그분들의 역할도 그러면서 스토리의 긴밀함이랄까 이런 데 더 집중한 것 같다 그런 네, 얘기네요. 그쵸. 아, 그러시군요. 자, 지금 OTT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서비스 중이라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이다. 자,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얼빈이다. 네. 극장 가시지 못한 분들은 저 정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암살입니다. 이 영화 정말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뭐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스토리를 알면서도 자꾸 보게 돼요. 이게 그리고 질리지가 않고 네. 이게 실제로 상영관에서도 1000만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1270만 명. 1270만 명. 네, 꽤 많은 숫자죠. 그리고 네. 역대 흥행 순위에도 꽤 되겠는데요. 네, 6위에 6위. 해당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흥행했던 영화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 네. 그리고 임시정부 대원, 그리고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지현,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최동문, 이경영 등이 출연을 했고 너무 잘 알려져 있게 그 최동훈 감독이 연출을 했죠. 네. 이게 이정재가 나왔었나요? 오, 이정재가 기억하시나요? 있잖아요. 네. 이정재가 결국은 그 주적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왜 동포를 배반했나? 네, 맞아요. 그 식료품 사다가 네. 그래가지고 총을 맞고 막 이정재 씨가 막 비틀비틀하는 하면서 머리부터 픽 떨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고. 네, 좀 감춰져 있는 인물이죠. 네. 근데 네. 전지현이 웨딩드레스 입고 막 총 쏘는 신부가 막 결혼식장에서 총 쏘는 네. 이런 정말 반전의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여튼 평론가님께서는 특별히 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장면, 네. 대사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호균, 그러니까 전지현이죠. 이 전지현이 네. 사실은 두 인물을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다고 대표적 생각해요. 친일파의 네. 그 외동딸.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둘을 연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물 중에 뭐 한 인물이 이제 죽는 상황도 오고. 그러니까 이경영 아버지가 네. 저기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딸을 죽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둘다 딸이긴 장면들이 좀, 하지만, 네, 예, 그렇죠. 예. 재밌어가지고 저는 거기를 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스토리니까 그렇지 참 가족으로 보면 엄청나게 너무나 비극이죠. 비극이죠. 네. 그리고 그 생모가 죽는 과정, 이제 죽었던 그 스토리도 네. 결국 그 친일파의 냉혈한 같은 그걸로 이제 죽었는데 배기명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암살 강추입니다. 그 시절 나였다면 어땠을까? 저분들 덕에 내가 있다.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주 뭐 감사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자, 세 번째로 꼽아주신 영화 윤동주 신 이야기 다룬 동주. 이게 이제 하얼빈 암살 이거는 저 치열한 독립군들의 무장투쟁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동주는 좀 사뭇 다른가요? 네, 전혀 다른 그렇죠? 정서를 가진 영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영화인데 흑백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독의 의도가 다분한 이제 영화고요. 네. 그리고 이 인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윤동주 시인과 그리고 몽규. 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몽규라는 인물, 두 인물이 이제 벌이는 뭐랄까요,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그 부분들도 너무 긴장감 있게 그려져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사적으로 풀어가는 느낌 자체가 너무나 서정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아픔을 잘 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연희 전문을 나왔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네. 역사적으로 남는 인물인가 했더니 압도적으로 윤동주랍니다. 네,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 동주 이 저기 영화를 좋아하시고 이게 공연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서울예술단에서 창작가무극으로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 중이에요. 근데 네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 그리고 송몽규 라는 인물, 이게 원래 동주 영화에서는 이 두 인물 위주로 흘러가는데 네. 동주, 몽규, 처중까지 해서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의 뭐랄까 우정 네. 얘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역시나
자신들만의 이제 의지를 지켜나가는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이죠. 그래요. 예. 자,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콘텐츠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숏폼 얘기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에 꽉 찬 1, 2분가량의 짧은 동영상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형식의 드라마, 웹툰이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이제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반전인데요. 네, 중국 플랫폼 틱톡 그리고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이 쇼폼 플랫폼이 굉장히 요새는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짧은 호흡으로 승부를 보는 쇼폼 제작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자체 제작한 쇼폼 드라마 4편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 각 1, 2분 분량이에요. 이게 한 편당. 네네. 그래서 이동 중이나 아니면 점심시간 같은 틈새를 노린 콘텐츠고요. 기존 드라마를 짧게 편집한 이런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네. 각각의 별개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막 빨리빨리 변하고 이렇게 네. 막 너무 긴 거에 대한 참을성을 갖지 못하는 이런 어떤 세태하고도 네. 연관은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자, 박희아 평론가님, 있던 드라마를 압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짧은 드라마를 만드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뭐 16부작이니 8부작이니 뭐 이런 긴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는 시청자들한테 네. 이 짧은 드라마가 먹혀 들어가는 요인이랄까요? 이건 뭐라고 네.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제 단순한데요. 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는 장면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 전체를 보면서 그 장면 안에 어떤 뭐 소품이라던가 배경이 위치하고 있는지, 그게 인물들하고 어떤 식으로 조율되고 있는지를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이 숏폼 드라마 같은 경우는 배경 같은 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인물들이 하는 행동의 그 단적인 면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로 가득 찬 연회장에 한 여자가 뭐 난입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총을 꺼내서 사람을 쏜다던가. 그 여자의 네. 차림은 어떻습니까? 막 혹시 웨딩드레스 아까 저희 잠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거 너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파티 드레스 차림도 가능하고, 그리고 갑자기 어느 집에 하녀가 난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꺼내서 예를 들어서 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맞은 사람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죠. 그럼 그 다음이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가 궁금하니까 또 2편이 결제를. 나오네요. 그러면 그렇죠. 2편 계속. 2분짜리가 또 나오는 네, 거예요? 계속 그걸 이어서 보게 되는 그런 오. 이제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이게 기존의 뭐 16부 드라마 그러면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이 정지 작업을 해놓고 네. 뭐 사전 배경 설명해주고 쭉 가면서 가는데, 이거는 그냥 난데없이 여러 가지가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정신은 없지만 좀 임팩트는 있는, 그렇죠. 중독성이 좀 있는.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대중교통 타면 많은 분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숏폼 영상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드라마도 요즘 많이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게 드라마 시장이나 웹툰 시장의 어떤 뭐 좀 강자로 올라설 네. 그런 잠재력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드라마 형식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좀 낯선 형식이기는 해서 그러니까요. 네, 쉽게 뭐 흥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 좀 어렵는데요. 근데 이제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네네. 또 국내 소비자의 70.7%가 숏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이 콘텐츠에 드라마나 웹툰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콘텐츠 안에 광고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광고 효과를 노리는 또 기업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자체가 커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 자체로서의 어떤 그 커질 수도 있고, 네. 일단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좋은 콘텐츠라고 하면 상업적으로 성공한 콘텐츠, 네. 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성공 못해도, 야,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 짧지만 되게 질이 좋다, 네. 퀄리티가 좋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것도 이제 성공한 콘텐츠다, 좋은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숏폼 드라마도 그런 의미에서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형식이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1분이나 예, 예. 2분 사이에 서사를 보여줄 수 아예 없다는 거를 이제 모두 전제를 깔고 사실 제작되는 그래요? 작품이고 이 작품들이 뭐 100편, 200편씩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네. 사실은 이 2시간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분이나 2분짜리에서 드라마의 엔딩을 저희가 50번 보고 100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게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이야기 서사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그 장면의 자극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 약간 한계일 수도 있는데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쇼츠는 맨 처음에 중국 틱톡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쇼폼 드라마도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게 일반적인 저 평가고. 근데 중국에서 시작한 서비스가 미국에서 커지고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 요거는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아이돌 중심의 음악 산업이죠. 그러니까 K-pop 네. 산업에서도 그렇고 이 드라마 산업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많아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좀 수출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미 충분히 우리는 우리의 소스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걸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사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창작자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어제 광복 80주년 전야제 마지막 가수로 출연했던 싸이가 부른 노래입니다. 챔피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